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 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오늘 이제 좀 단기 폭락이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주말에 이제 확진자가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빠졌다 그래도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데는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살짝 뭐 밀린 정도의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글로벌에서 거의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만의 좀 정치 상황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기회들이 좀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지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 때문에 이 왕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하는 그런 자산이 한국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무리 이것저것 대입을 해서 가치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구간에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리스크고 뭐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현금 5% 만들었던 거, 저희는 이제 현금 막 20% 30% 이렇게 만드는 거 사인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응만 어렵고 종목들을 많이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00포인트 2200포인트 넘어가 있을 때 만들었다가 2200포인트 밑에 구간에 내려오는 구간에 목요일날에 이제 전부 이제 조금씩 샀다가 목요일날에 이제 다시 100%를 채우자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금요일날부터 오늘 월요일날까지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욕 뒤지게 먹겠죠. 야, 그것도 못 맞추면서 무슨 전문가냐 하면서. 타이밍적으로 이런 거는 맞힐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무슨 어마어마할 수도 있고, 또 테마 잘 들어가서 수익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테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견뎠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만 소외된단 말이에요. IT 섹터 막 움직일 때 뭐 마찬가지죠. 대형주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와 있으면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지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19년도 8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야, 이건 뭔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석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게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은 우리 데이터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항상 우상향한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2020년도 2월 23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시간 가치와 안전 마진을 이해를 하자. 안전 마진이라는 건 자, 시간 가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저절로 이 안전 마진이 생기는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 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런 걸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간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월 단위, 연 단위의 목표 수익률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류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빠지고 2년, 3년 빠진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한 달 빠지는 구간, 뭐 1, 2년 빠지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이게 목표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을 하고 항상 사람들은 투자를 이제 멀리하고 하게 되죠. 반대로 상승장에 요런 거 세워놓으면 딱딱 들어맞고 수익률이 더 나. 이 상승장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착시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장이 좋고 경제가 좋고 할 때는 자, 월 단위, 연 단위 목표 수익률이 딱딱 들어맞고 그 이상의 초과 수익률도 나오고 하니까 계속 돈을 더 붓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꼭지를 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버블 국면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버블 구간에 왔다 그러면 워렌 버핏처럼 현금 만들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더 올라가든 6개월이 더 올라가든 결국은 지금 버블이라는 건 지금 자리보다 내가 지금 만들었던 현금을 만들었던 자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금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현금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막 시장이 불안하면 빼고, 시장이 환호하면 거기다 더 태운다 그러고, 뭐 불타기라 그러고, 뭐 추세매매라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가치에 연계가 되는 건데, 많이 빠져있는데 가치가 싸면 그걸 사야지, 가고 있는 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성장이 막 점프를 해서 이익이 크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타고 가는 거지, 그거를 그냥 그림 맞추기 해가지고 맞춘다 그러면 전부 다 테마주들만 따라잡게 된다고요. 가장 강한 말은 항상 테마주니까. 그렇게 되면 끝이 뻔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는 말 빠지는 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할까요? 자, 버블이 있으면 결국은 제 가치로 내려와요. 버블이 있으면 결국은 제 가치로 내려옵니다. 침체 국면이 오면 결국은 제 가치까지 올라와요. 침체 국면에는 거의 항상 저평가고, 버블 국면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버블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 가치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산업은 항상 모든 기업들이 버블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기업들이 버블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침체인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이런 게 더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뭐 제조업부터 해서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자, 지금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기업들도 다 성장을 하고 있죠. 전방의 모든 산업들이 다 어떻게 구색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한 10년 쉬었다고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이 10년 쉰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2007년도에 버블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버블을 벗기는데 10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버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계속 위험하다 하는 이유가, 영상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30대들이 가진 돈 다 하고 신용대출까지 때려박아갖고 큰 손이 되잖아요. 지방에서 서울집을 산대. 뭔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 구두 닦는 아저씨가 주식을 살 때하고, 때문에 아저씨가 주식을 살 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버블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버블은 꺼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갔다 꺼지든 지금 꺼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자,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뭘까요? 자, 수요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전체 총파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거나 하락장에서는 목표 수익률이 미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는 상승장 구간에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질 때는 목표 수익률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매집을 해가는 단계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통계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경제가 좋을 때까지 투자 기간을 늘려서 경제가 좋을 때 상승장일 때 목표 수익률 점검하면 대충 분산 투자 해가지고 한 30% 20%만 맞춰도 목표 수익률은 자 15% 뭐 한 8%에서 15% 정도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성과가 좀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대충 15%에서 뭐 한 30% 뭐 요 근방으로 나오고, 자 리스크를 사랑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계좌가 한 30% 나오는 거고,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운영을 하면 이 30%나 수익률은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그만큼 확대되어 있는 것들에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고소득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살려 그러면 비중도 잘게 쪼개져 있어야 되고, 내가 심리적으로 견뎌야 되니까. 내가 몰빵할 건데 지금 50% 70% 빠져있는 주식 사라 그러면 그게 손이 나가지가 않잖아요.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도 적자 막 2년 3년 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어떻게 사냐고, 몰빵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도 쪼개야 되는 거고, 기회를 많이 잡기 위해서 비중을 쪼개는 겁니다.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쪼개는 게 아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자, 꼭지에 시작을 해도 3년 5년이면 손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5년 10년이면 목표 수익률을 체크할 수 있는 통계가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한 30년, 뭐
우리나라가 증시가 몇 년 됐는지 제가 기억이 그건 모르겠는데, 30년, 50년 데이터를 보면, 이 안에, 이런 통계적인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 단기 자금은 1년, 2년 운영할 자금 주식 투자로 운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운영해야 될 자금은 운영을 하면 갬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날 수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2년 운영할 게 아니고 5년만 운영을 하면 이거는 손실이 거의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한 3년만 운영해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뭐 IMF 같은 큰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요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망할 수 있겠다라는 큰 리스크가 온다는 가정하에 5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F 때 이외에, 그 이전에 이후에 보면, IMF 이후에는 3년이면은 거의 역사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손실이 거의 불가능한 권에 와요. 근데 IMF 때를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IMF 같은 큰 리스크가 오면 한 5년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이클상 하락장은 1년, 3년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 1년, 2년 운용할 자산은 고점에서 만약에 운용을 시작을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 사실 이런 자금도 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타이밍 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역사적인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최소 5년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놓고 이게 분석을 하는 거지, 이 5년이라는 데이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를 다 분석하고 역사를 분석하고 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통계적 자료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어떻고 그런 걸 가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통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통계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 통계가 나왔던 이런 게 이상되는 리스크가 나온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경우 말고는 없겠죠. 국민들이 한국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공산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가 한국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 기간 이상은 거의 빠지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공산주의로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보니까 뭐 문정부 얘기하면서 뭐 공산당 얘기 많이 하던데 저도 사실 문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물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다, 뭐 지금 문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분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좌파 정권이 운영을 하면 이 분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배라는 건 사실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더 버는 구간에 그러니까 이게 분배라는 걸 하는데 다 좋아지면서 분배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안 좋아지고 뭐 저소득층 올라가고 있는 쪽들은 자산 규모가 좀 쪼그라들고 없는 쪽이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받아먹을 게 많아서 이제 없는 사람도 가진 뭐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스르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펴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커지니까 미래 세대한테 자꾸 부담을 증가시키고 말만 좋아서 그거지 막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봉합이 안 되고 노동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불만인 거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요즘 보면 문재인이 뭐니 막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댓글들만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된다. 정책이 그렇게 쓰고 정치인들이 많이 마음에 안 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문제 생기고 내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인간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부분을 비판을 해야지. 인성이라든가 요런 게 잘못된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걸로 비판을 하는 거는 우파라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경제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분은 관심도 없다가 이제 경제라는 거에 눈을 뜨고 하면서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도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세요.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면 역사를 공부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 수익률에 대한 오류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1년 평균 수익률이라고 매년 똑같이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건 예금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없는 자산에서 1년 평균 계속 그 수익률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락하는 구간에는 이 수익률보다 계속 미달돼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되돌림이 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돌림이 왔을 때 평균을 치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오류에서 매년 1년 매년 1이 5개 있으면 5년 동안 5년 평균이 매년 5%씩 매년 8%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0%도 갔다가 플러스 50%도 갔다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플러스 20%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 평균이 쌓여가지고 연평균 8%다 20%다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플러스만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가끔 리딩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회원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이상하게 나한테 암시를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런 오류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890년대로 돌아가면 이제 이 이전에 어때요? 이게 무슨 7배인가 10배인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 버블을 벗겨내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989년도에 버블을 IMF로 벗겨낸 거예요. 자, 버블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랑 동반이 돼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 IMF 같은 리스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빈자니까. 빈자는 원래 항상 힘든 거예요. IMF든지 아니든지 간에. 돈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뭐. 근데 있는 사람들이 힘든 구간이 요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항상 힘든 거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에요. 일본의 무슨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쇼크 났을 때 요런 데들이 있는 사람들이 힘든 구간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IMF건 말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이켜놓고 봐도 자, 빠질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버블 키워놨다 4년씩 빠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4년 올라가고 빠질 때도 4년 빠졌다고요. 4년 통계, 이때 통계를 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빠지는 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예를 들어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계속 빠지고 경계가 위축되고 뭐하고 하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이게 수익을 날 수 있는데? 테마주 막 돌아다니면서 운 좋게 수익이 난다? 그런 거는 진짜 0.01%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6년이에요. 4년 빠지고 2년 올라가서 제자리 왔잖아요. 4년 빠지고 2년 올라가서 제자리 왔다고. 4년 빠지고 2년 올라가서 제자리 왔다. 이때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계산해야죠. 요 초록색 구간에. 내가 시작한 구간보다 플러스가 돼 있는 구간에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구간보다 플러스 돼 있을 때 지수가 그럴 때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여기도 계속 계산에 들어가겠죠. 자, 이 밀렸을 때는 당연히 수익이 좀 줄어들었겠지. 그동안 내놨던 거. 다시 올라갈 땐 또 여기에서 수익 낸 것보다 더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수익이 확대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지수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자, 10이 5로 바뀌고 5짜리가 10으로 바뀌어도 이거는 어때요? 똑같이 통계가 15, 15예요. 그치? 자, 10이 5로 바뀌는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50%예요. 예를 들어 했다 그래도 자, 5가 10이 되는 건 어때요? 플러스 100%예요. 이래서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보면 10이 3이 됩니다.
자, 3이 10이 돼요. 그래도 어때요? 똑같이 13이죠. 이 합은 똑같이 13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평가가 이 가치가 지금 한 200%, 300% 갈 거다라는 가치 판단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분석으로 가능하다고요. 10이 3으로 갈 거다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70%고 이건 플러스 230%죠. 210%라 그래야 되나?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가 제자리 오면 무조건 수익은 확대됩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지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ETF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덱스 펀드 지수를 산 게 아닌데, 보통 이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패시브 투자라 그러죠. 맞나? 잠깐만. 패시브하고, 패시브 다음에 뭐야? 그 말이 뭐야? 패시브 말고? 기억이 안 나네. 아무 순간 내가 선택을 해서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때 안 좋은 기업들까지 다 평균해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냐고요. 안 좋은 기업들은 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지수가 제자리에만 있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빠졌다가 제자리 돌아오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회원분들은 그 부분들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2018년도 10월에 빠진 것보다 덜 올라왔어. 덜 올라왔는데 어때요? 계좌는 플러스로 돌아서잖아요. 2019년도 8월에 7월 5월 미중 무역 분쟁 때부터 빠졌다가 요거보다 덜 올라왔는데 어때요? 수익은 당연히 더 플러스가 쌓이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이라고요. 기업 가치를 봐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자 2005년도까지 뭐예요? 자, 이 버블을 베낀 거예요. 15년 동안. 이때 생겼던 3년의 버블을 베끼기 위해서 3년, 4년의 버블을 베끼기 위해서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수많은 기회가 있죠. 자, IMF가 터졌습니다. 4년 빠졌다가 1년 만에 올라가요. 자, 4.5년 빠졌다가 자, 1.5년 만에 올라가는데 어때요? 자, 올라가는 거는 3분의 1인데 엄청난 폭등이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4.5년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진 거예요. IMF 때까지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진다고. 그러다 버블을 동반해가지고 3분의 1 만에 때려 올렸죠.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때니까. IMF 이후에 닷컴 버블이 온 거죠. 뭔 말이에요? 이런 큰 리스크가 오면 그 다음엔 버블이 오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버블이 왔었죠. 뭐예요? 차화정, 자동차 버블. 자, 이때 버블이 왔을 때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 4년 동안에 버블이 왔을 때 자, 금융, 건설, 철강 버블이 왔었죠. 이런 리스크 이후에는 항상 IMF 이후에 또 어때요? 자, 버블이 오는 거예요. 버블이 온다면 어때요? IMF가 와요. 또 버블이 온다면 어때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버블이 와요. 이 버블을 벗겨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다. 버블이 형성된 자산은 피하면 돼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보면 5, 6년 통계를 보면 어때요? 자, 여기에서 4년 빠지고 2년 오르고 자, 4.5년 빠지고 1.5년 오르고 이 1.5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1.5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4.5년을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2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4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요때는 어때요? 2년 통계. 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왔어요. 리스크가 있었을 때 보면 이때가 9.11 테러하고 막 사스 버거 있을 때고 이때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고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 뭐 이거 있을 때. 그 다음에 변동성이 점점 빨라지죠. 닷컴 버블 이후에 자, 이때는 어때요? 굉장히 장기간 빠지고 올라갑니다. 장기간 빠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신호가 올 때 어때요?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가고.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버블이 오는 거죠. 리스크가 여기 때 다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리스크가 없는 거야. 그런 다음 어때요? 이제 시장이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외지가는 리스크 갖고는 반응을 안 해요. 버블로 가는 거죠. 이때 이 리스크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푼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풀어야 막 금리 인하하고 막 통화정책하고 뭐 교육 확대하고 막 등등등등.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지는 정치권에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버블로 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버블로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블은 누가 만들어요? 항상 좌파가 만드는 거예요. 좌파 정권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분배 정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쓰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경제성장률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때? 지금 은행금리가 예를 들어 1%인데, 야, 내가 지금 1억 있는데, 자, 1%씩 100년 투자해야 2억 된다. 요런 거 이제 합리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돈이 어때요? 모험 자본이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블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블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요. 진짜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 분배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정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전 세계에서 막 부자세를 많이 걷고 막 이런 시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부자들 돈을 뺏으려고. 그런 걸 시도를 많이 했는데 왜 그거를 못 했을까요? 부자들 돈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자들 돈을 예를 들어 500억을 뺏어오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막 400억, 500억 들어가는 거야. 그 돈을 뺏으려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는데 돈이 그렇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율적으로 돈을 쓰길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자꾸 펴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증여세니 뭐 이런 것들 자꾸 폐지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앞으로 답도 안 나오는 게 부동산은 바로 추적이 됩니다. 자녀들한테 자산 증여를 해도 추적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거 말고 현금으로 증여하고 뭐하고 하면 이걸 어떻게 추적할 건데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폐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사실 그런 것만 가능하다 그러면 부유자세고 뭐 부유세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추적을 못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블의 형성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죠. 5, 6년 통계 연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자, 4년 참고 2년. 자, 2년을 위해서 4년을 참는 거예요. 자, 1.5년을 위해서 4.5년을 참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자, 이때는 보면 어때요? 2년, 5년 때마다 이제 통계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에서 2000년도, 2005년도 여태까지는 사이클이 한 5년, 6년 걸렸다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1985년에서 2005년 이후에, 이때 2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3년을 놓고 보면 사이클이 3년으로 줄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 자, 3년간 투자하면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온다. 왔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파생이라든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만들어지면서, 컴퓨터들 프로그램 매매가 생기고 뭐고 하면서 이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천천히 오고,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년, 5년 동안에 통계를 잡아서 승률을 체크해보면 무조건 이긴다. 야,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6대장님이 올려주신 계좌예요. 보면 1월 달에 이제 보면 이때 플러스 우리가 한 6%인가 7%인가 리딩 계좌가 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때보다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래서 이때를 통계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18년 3월 코스닥 기준 790에서 최소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자, 19년 12월까지 24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12월에 1000만 원을 빼고, 자, 총 투자금은 1520만 원, 수익률은 23%입니다. 투자금을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지만 아쉽긴 합니다. 어차피 평생을 한다 치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가겠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멘토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정말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실 거라는 생각에 거저먹는 기분에 죄송스럽네요. 자,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주니까 물론 제가 생색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얘기하죠. 나 힘들다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회원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 주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내가 하는데 억울한 거야. 못 알아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런 걸 추려내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생색내는 거지. 나 알아달라고. 나 이뻐해달라고. 그런 거라는 거죠. 묻자고 한 얘기는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 참. 아무튼 거저먹는 기분에 죄송스럽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회원분들이 계좌 더블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계좌 더블이 나면 손실이 불가능한 것들이 계좌 더블이에요. 자, 요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오늘은 요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2018년도 8월에 시작을 했으면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죠. 자, 10월 폭락하기 전에 시작한 거잖아요. 폭락 두들겨 맞고, 자, 5월달부터 19년도에도, 이때 18년도 10월달에 폭락 두들겨 맞고, 19년도 5월달에 또 노이즈 맞고, 7, 8월달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거 맞고 11월 달에 또 뭐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맞고 그리고 또 최근에 20년도 1월 달, 2월 달에는 코로나 또 두들겨 맞고 지금 리스크가 어때요? 무슨 뭐 쉬지도 않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 대응하고 뭐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금을 많이 늘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2018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현금을 늘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주식 100%였어요. 막 현금 5% 만들고 주식 100% 계속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요. 트레이딩 개념도 섞질 않았다고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수익이 난 거는 이제 덜어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데 어때요? 수익률이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 다 만나도 이렇게 찍힌다고. 1년 6개월 정도? 자, 이대로 해가지고 이제 장이 돌아서고 뭐하고 여기서 계산해보면 연평균 수익률 이거 찍힌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수익률이. 2018년 8월부터 시작한 계좌가 지금 플러스인 계좌가 개인 투자자들 계좌 중에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 펀드를 보면 2018년도 10월부터 지금 계산해 지금까지 이어진 펀드가 그 기간에 수익인 계좌가 있겠냐고요. 그 기간에 수익인 펀드가 있겠냐고.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석으로 투자라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17년 가입회원 분들은 지금 사실 계좌 수익률이 30% 40%는 돼야 됩니다. 근데 요게 미달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자, 2017년도에는 경험이 없었죠. 데이터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리딩하고 뭐 하면서. 리딩도 지금처럼 안 했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이 이게 없으니까 이걸 키워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그 2018년도에 막 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리딩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 가입회원분들이 이 수익률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찍혀 있겠죠. 이 이상 찍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수익률들이 쌓이면 절대 못 쫓아와요. 지금 투자 시작하는 분이 단기적인 매매하고 뭐하고 안 해서 이 수익률을 못 쫓아온다니까.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평균 20% 30% 수익률이 뭐예요? 워렌 버핏이 자, 20%. 연평균 20%. 그리고 그 누구야? 피터 린치가 연평균 30%. 자, 이만큼 내면 되잖아요. 이만큼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가능하냐면 워렌 버핏, 피터 린치처럼 뭐 해안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런 큰 자금 운영하는 사람보다 유리한 이유는 뭐예요? 100조 운영하는 사람이 1000억짜리 기업 못 산다니까. 500억짜리 기업 못 사요. 100조랜다. 1000조 운영하는 사람이 1000억짜리, 500억짜리를 기업을 못 산다고, 안 산다고요. 우리는 자금이 쥐꼬리만 하니까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500억짜리 회사도 사고 1000억짜리 회사도 사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금 규모가 작으니까. 코스닥이 790포인트 도달하면 이 6대장님 계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코스닥이 790포인트 도달하고 자, 코스피가 2300 넘어가고 하면 요거를 또 올려주시면 한 번 더 갖고 나와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랑 연결해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회원분들은 카페 회원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어때요? 자, 지나고 보면 다 기회지. 이게 장기 투자에 리스크는 없다니까요. 이게 다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리스크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리스크잖아요.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 구간에 수익률이 얼마나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보세요. 10월달에 폭락하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 왔을 때 수익률이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자, 플러스 전환됐겠죠. 자,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했어도 자, 지금 주식 부재 양성소가 여기에서 시작한 거죠. 2월달에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리스크 있은 다음 제자리 돌아오니까 어디 돼요? 여기서 지금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다 플러스잖아요. 지수는 그 자리 오고 지금 더 밑에 있는데도 다 플러스잖아.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동안에 리스크가 있었던 거 봐봐.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시장은 저도 경험을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니까 리스크가 정말 많은 거야. 막 10월달에 이거 폭락하고 12월달에 미증시 폭락하고 미중 무역 분쟁. 19년도 7월 8월에는 일본 수출 규제, 뭐 2019년 10월 11월에는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태 19년도 5월에는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 지금 뭐 코로나 리스크, 계속 리스크야. 계속 리스크인데 계좌는 플러스잖아. 그쵸? 근데 이 기한이 짧은 분들,
투자 시점에 따라서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겠죠. 그럼 왜 마이너스인지 생각해보면 돼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쌓여가니까요. 이 마이너스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고 뭐고 한 게. 이걸 이해만 하면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설 건데 뭐. 근데 대신에 수익률이 내가 만약에 조금 회원분들보다 저조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회원분들 그 뭐 월별로 올려주시는 그런 것들 참고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회원분들 중에 포트폴리오 정리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보고 내가 뭐 때문에 부족하지? 리딩 계좌랑 비교를 해보고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의 성향을 찾아가라고 데이터를 카페에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회원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가치에 대한 리스크만 있는 거지 장기 투자에 리스크는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는 리스크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게 뭐 미중 뭐 무역 분쟁이고 뭐 일본 수출 규제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고 뭐 지금 코로나하고 다 기회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안 빠져주니까. 빠져준다는 건 장기적으로 뭐예요? 더 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항상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항상 살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현금이 없으면 폭락했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더 사야 될 자리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더 사지 못해서 아쉬운 거지. 항상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폭락에. 이때 보면 육대장님 투자 시작했던 시점이 이 빨간색 이거 네모를 쳐놓은 자리예요. 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이런 걸 다 두들겨 맞았다고요. 이런 거 두들겨 맞고 어때요? 투자 시점보다 내려와 있죠. 투자 시점보다 내려와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계좌는 플러스잖아요. 이게 투자 시점 위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얼마 찍힐까요? 자, 역사적으로 지수를 보자고요. 한 번도 우상향 안 한 적이 있냐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뭐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갖고 놓으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10년씩 쉬기도 하는 거고 버블이 이렇게 크게 생기기도 하는 거고 또 쉬기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이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경제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만 있어도 계속 올라간다고. 기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니까. 배당 줘서 막 덩치 줄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기업들이. 근데 이제 막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자꾸 이게 폭발적으로 안 나오는 게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안전성은 높은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들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 거야. 그런 게 좀 이제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민성처럼 이제 과거에 IMF를 경험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기업들은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 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자꾸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포스코 같은 보수적인 구간들도 투자를 하잖아요. 굉장히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하잖아요. 포스코가 철강 회사인데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요? 화학 쪽에다 투자하고 뭐 2차 전지라는 기회가 보이니까 포스코 케미칼 만들어 갖고 이런 투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들 누가 다 해요? 이거 다 대기업이 하잖아요. 맨날 민간 투자 받아갖고 막 뭐 육성자본 뭐 이거 하는 건 뭐 바이오 같은 거나 뭐 리스크 큰 거나 뭐 민간 자본 맨날 만들어갖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자, 대기업들이 하는 투자들은 성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경제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통계를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통계를 보면 어때요? 자, 2088년까지 쌓인 버블 벗겨내는데 15년이 걸렸네. 이 버블을 벗겨내는 최고의 것은 IMF였어요. 2007년도에 버블을 벗겨내는 거 이거는 바로 왔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버블을 바로 반영해갖고 이미 이때부터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버블이 형성이 됐는데 이 버블이 형성될 시점이 지금 거의 와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인데 버블 형성 13년 지났네? 이때 15년 만에 올라왔는데 15년 이후에 이 버블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이네? 또 버블이 진행될 수도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되게 비슷하죠. 이게 뭐예요? 3차 산업. 이게 뭐예요? 2차 산업. 지금 건 뭐예요? 4차 산업. 근데 4차 산업은 뭐예요? 지금 자율주행차고 이게 지금 언제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5년 후부터 뭐 나오고 상용화되고 뭐 한다 그러죠. 202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1년,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고 뭐하고 보급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이게?
뭐 18년도? 17년도부터 움직였죠. 소재기업들 5년 전부터 움직였죠. 이게 지금부터 5년 후 시작될 산업이 지금부터 뭔가 이게 보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측만 하는 거지, 이 데이터는 만들어져야 보이겠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갖다 프레임 거는 거지. 이게 무슨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하니까 프레임 걸어서 이게 2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다 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프레임을 걸어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유동성 풀고 있고 막 또 법을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지금 형성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디커플링이 메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요. 또 말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시간 가치에 대한 리스크만 있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없어요. 계속 기회인 거예요. 계속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싸다 그러면. 물론 근데 기회라는 거는 싸야죠. 그러니까 저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비싼 구간에서는 기회가 아니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치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회고 아니고가 보인다는 거죠. 자, 수익은 쌓아가는 겁니다. 한 방에 생기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때다 몰빵 해갖고 100% 200% 수익 냈다, 이건 다 토해내는 수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종목 갖고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자, 100% 수익을 냈어. 자, 마이너스 50%만 손실이 나면 이건 본전이에요. 수익을 더 크게 쌓아야 된다고. 몰빵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몰빵을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내야 수익이 쌓여요. 손실이 50%만 돼도 본전이라고요. 수익 100% 내고 손실 50%만 내면 본전이라고요, 몰빵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 몰빵 같은 경우는, 자, 수익을 더 많이 냈어요. 100% 수익 냈으면 수익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50%만 가도 이거는 어때요? 본전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계속 쌓아가려면, 몰빵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가려면 수익을 훨씬 많이 내야 돼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비중을 관리하면 어때요? 자, 비중을 관리해서 수익을 100% 내고 손실이 50%면 비중 관리한 사람은 이게 50% 수익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쪼개서 통계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빵은 결국은 어때요?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능하겠냐고. 결국은 무조건 죽는 구간이 나온다니까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몰빵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비중을 나누면 이 수익 확률만 높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보다 수익을 따블을 내도 몰빵은 본전이에요. 근데 비중을 관리하면 손실보다 수익을 따블로 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 규모는. 규모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이 2됐다가 다시 1로 오면 이건 본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중 관리를 하면 1이 2됐다가 이게 다시 1이 내려와도 본전이 안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1이 2됐다가 이게 다시 1이 오죠. 그런데 요 밑에서 자, 1이 3이 되는 게 나오고, 뭐 1이 뭐 5가 되는 게 나오고, 자, 1이 뭐 0.2가 되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1씩 샀는데 요거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 평균 무조건 이긴다고. 왜? 손실은 작아지고, 손실은 100%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수익은 무한대잖아요. 1이 5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이 5가 되면 뭐예요? 500%잖아요. 자, 손실은 100% 한정되어 있고 수익은 500% 이렇게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몰빵은 1이 2 됐다가 2가 1 되면 무조건 본전이에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손실은 극대화되는 거고, 마이너스 50%가 나면 이거를 메우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다고요. 몰빵은. 근데 비중 관리를 해서 투자하면 마이너스 50%가 나면 플러스 50%만 내면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몰빵 해라 그래도 못 한다니까.
리스크한 거라서 해라 그래도 못한다고. 이 확률적으로 이길라 그러면 비중 관리를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리스크하다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수익을 만든 사람은 절대 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것들은. 근데 한 번에 이 100% 수익의 자산이 확 커졌다가 꺼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들은 절대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수익은 그러니까 쌓아가는 거지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 무조건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른 자료를 갖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통계적인 자료라든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라는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나오는 게 리스크 아니라는 거죠. 뭐 코로나고 뭐고 뭐 미중 무역분야 이게 리스크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어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자금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운영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는 이기는 거라고. 되게 간단한 원리죠. 자, 제자리까지 790에서 시작해서 지금 포인트가 마이너스 지금 640포인트인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 뭐 15%가 찍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계산에 이렇게 플러스가 찍혀 있다고요. 이게 시간 가치라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지수 포인트가 뭐 600, 지금 650이야, 640이야. 그러니까 639니까 640이면 마이너스 10% 15%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790에 640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든 20%든 돼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24%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 가치의 시간. 시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수익은 쌓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확률적인 개념을 아까 입히기 때문에 몰빵을 안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 가치가 계속 입혀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 자, 1이 10이 되고 10이 1이 되면 이 총 합은 똑같이 11이란 말이에요. 1이 10이 될 것만 사갖고 시간 흘리면 제자리만 오면 무조건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자, 한 번도 그게 어긋난 적이 없어. 빠지는 구간에 이때 뭐 통계를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통계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에 통계를 작성하면 당연히 플러스겠죠. 자, 빠지고 올라가는 구간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계적 데이터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올라갈 때만 통계를 산출하고 내려갈 때만 통계를 산출하면 이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수익률 체크는 의미가 있어요. 통계적인 자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 통계적인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목을 맨다고 사람들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아까 통계적 오류에서 벗어나라. 자,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 통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이클. 자, 하락 사이클과 상승 사이클을 다 지나간 다음에는 이때 통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영원히 상승하니까. 이 영원히 상승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 전제는 뭐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다. 민주주의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무슨 그럼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자본주의가 입혀지고 있는 구간이지.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전제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애매한 거고, 뭐 콩고라든가 뭐 요런 데들은 베네수엘라라든가. 근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무조건 이게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인 오류는 이 장기적인 이 전제 때문에 자,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펴야 된다는 거죠. 빠지게 되면 올라갔을 때 제자리가 왔을 때 통계적으로 계산해봐야 의미가 있는 거지, 빠지는 구간에서만 계산해서 의미가 없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계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확률의 개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중 관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 가치. 장기적인 시간이 입혀지면 무조건 수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 1이 10이 되면
똑같이 통합이 11이에요. 자, 10이 1이 돼도 똑같이 11이에요. 어떤 기업은 10이 1이 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자, 1이 10이 되는 기업이 있죠. 자, 1이 10이 될 수 있는 기업들만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요렇게 된다. 그래도 이건 어때요? 손실은 90%인데 이거는 수익이 1000%잖아요. 이 수익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입혀지면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이 10이 되면 수익률은 900%가 되죠. 1000%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플러스 900%가 된단 말이에요. 10이 1이 되면 어때요? 자, 9% 이제 마이너스 90%가 된다고요. 플러스 900%에 마이너스 90%를 평균을 하면 플러스 810%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간 가치가 입혀지면 손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비중 관리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고 몰빵이라 그래갖고 그냥 냅두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지. 비중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확률적인 이점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패는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로. 시간을 5년 이상 투자를 하고 비중을 나눠서 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 손실은 불가능해요. 지수가 제자리에 있어도 손실이 불가능하고 지수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만 되는 구간에 나오면 이건 손실이 불가능해진다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너 그 뭐 말만이고 이론인 거 아니냐. 이론이 말고 결과로 보여주잖아요. 자, 지수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돼 있는데 어때요? 자, 계좌는 이렇게 수익이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방송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글쎄요, 이해를 못하면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하고 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런 방송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